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직 도망가지 않은 거 보니까 내년에 합격하겠네요. 끝까지 버티는 자가 최종 승리자가 되는 거니까. 아마 지금 많이 지쳐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아마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강의를 듣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완주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하여튼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결국 요정의 미를 거두게 될 테니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번 강의 뭘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뭐 선택형이야 여러분이 알아서 하면 되고, 그건 뭐 여러분이 판례 누가 많이 암기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고, 일단 사례가 여러분들이 약점이 아주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제가 모의고사에 다루지 않았던 주제들, 그 다음 또 여러분 시험에 뭐 중요한데 아직 여러분 역사가 짧다 보니까 뭐 출제가 안 된 영역들,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례들을 좀 직결시켜 가지고 만든 교재예요. 알겠죠? 총 36개의 아마 사례가 수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총 9개의 사례를 다루게 될 거예요. 4일간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미리 한 9개 정도의 사례를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미리 먼저 여러분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저랑 같이 풀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아까 뭐 그 담당자 이야기로는 모의고사를 한번 쳤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3일차 내지는 한번 3일차쯤 되겠죠. 그때쯤 모의고사를 한번 칠 수 있도록 지금 첨삭반 그 모의고사와 겹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시험도 치보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는 욕심 부리지 말고요. 하여튼 그동안 여러분이 쭉 해왔던 것만 어쨌든 정리해서 가보겠다 이런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 이해에 나오는 부분들은 그냥 찍으세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이 다졌던 어떤 노하우 가지고 그냥 커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자꾸 내가 안 놓은 거 너무 공부 안 한 부분에서 너무 어떡하냐 그런 생각을 하지는 마세요. 어차피 다 준비돼서 들어가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대충 준비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대충 합격했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 갖춰서 들어가는 친구 아무도 없으니까 항상 부족을 안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보니까 또 반갑네요. 안 보고 싶었어요? 빈말이라도 정치적 발언이라도 해야 되는데 얘네가 사회생활 제대로 할지가 걱정이기도 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 제가 아마 삼수는 할 때인가 그 모의고사에 다루지 않았던 또 문제를 제가 좀 정리해서 나눠준다고 했었잖아요. 이건 리마인드 특강할 때 마지막 파이널 특강인가 뭐 있더라고요. 그때 그 문제 가지고 제가 다루게 될 거예요. 아마 20일인가 12월 20일 수요일 날로 아마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좀 따끈따끈한 문제들을 정리해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20일 중이면 뭐 시험도 진짜 얼마 안 남은 시점이 되겠네요. 1월 중순쯤 시험 치지 않나요? 발표났어요, 시험 일정이? 언제요? 1월 9일요? 그렇네요. 그럼 진짜 며칠 안 남았구나. 그날 여러분 시험장 앞에 가서 제가 프랭카드 들고 뛰어다닐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의 주제는 크게 3개예요. 법률 유보 원칙하고, 그 다음 신뢰보호, 그 다음 자기구속. 이건데 자기구속 원칙은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 유보 원칙은 그 판례 교재 있죠. 제 판례 교재 그 4페이지 판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4페이지에 있는 그 법의 노조 통보 케이스 있죠. 그 판례는 반드시 연결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문제의 골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그 핵심은 이제 법률 유보를 좀 묻고 싶어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답안을 어떻게 써내려가는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항상 사례가 나오면 제가 주인공, 그 다음 주인공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그게 1차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 한 행위의 속성이 뭔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주인공이 첫째 누가 등장하고 있죠?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죠. 여기 장관이 한 명 있어요. 장관이 있고요. 그 다음 참조 조문은 주어져 있지 않고 그 설문 문제 부분의 두 번째 줄에 보면 훈령이 나와요. 그죠? 훈령이 있고요. 항상 여러분들 도구를 발견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사례 푸는 방식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쟁점 발견하고 그 쟁점을 해결할 도구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근데 이 훈령은요, 그게 보시면은 법률에 근거 없이 만들어진 훈령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건 오리지널 뭐라는 거죠? 행정규칙이라는 뜻이라고. 만약에 법의 위임을 받아서 만들었다면 이거 법령 보충적 규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한 전제는 법의 위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법률에 근거 없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오리지널 행정규칙이다. 이걸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오리지널 행정규칙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건 법규 명령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법률 유보에서 말하는 법률 유보, 즉 법에 근거 있어야 된다 할 때 이 법률은 국회가 만든 법률 플러스 법규 명령. 그거로. 그게 근거해야 된다고. 예? 법규 명령. 이해가 되셨어요? 물론 의회 유보 상황일 때는 이것도 안 되죠. 법률에 의해서만 되게 될 것이고요. 그걸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훈령에 근거해가지고 장관이 계속 뭘 지급해왔던 거죠?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해왔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별도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결정 핸드북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보조금 지급 결정도 이건 처분, 행정행위예요. 처분이고 우리 판례에 가면 이건 재량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라고. 그래서 이 보조금 지급 결정은 행정행위야, 행위고 재량이라는 거. 제가 그거 아마 단서에 아예 전화쓸 겁니다. 그게 보조금 지급 결정은 행정행위고 재량행위다. 이게 만약 안 줬다면 이것만 별도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법적 성질을 한번 검토해보라.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 거라고.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가지고 이 갑회사, 그 다음 을회사. 을회사에게 보조금 지급 결정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선행 간행이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적용할 가능성이 있죠? 자기구속 원칙이 문제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게 근거해서 보조금 지급 결정해온 이런 간행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병회사가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병회사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수록되어 있는 사례들은 상당히 괜찮은 사례들만 뽑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첨삭반 친구들도 이 교재를 계속 사가지고 가는 것더라고요. 이거, 직원이 이걸 팔아야 돼요. 물어봐가지고 제가 한 100만 원 받고 팔으라고 그랬는데, 왜 6천 원만 정해놨지? 첨삭반 친구들은 100만 원 내도록 하려고 이렇게 해놨었는데, 이 직원이 말을 안 들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 조건이 거의 유사하다고 단서를 달아놨어요. 조건이 유사한 조건이에요. 유사한 사안이요. 유사한 사안인데 동일 사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는 보조금 지급 결정을 안 해주는 거죠. 지금 이 친구한테는 보조금 지급 결정을 이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안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물어본 게 뭐냐면 이런 훈령에 근거해가지고 보조금 지급 결정할 수 있겠냐 이거 물어본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무슨 문제예요? 법률 유보 문제라고. 우리가 법률 유보를 물어보는 스타일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이 보조금 지급 결정 이게 바로 법률 유보가 적용되는 영역인지 이게 먼저 정해져야 돼요. 영역이라면 그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죠. 법이 있느냐를 물어봐야 된다. 법은 있는데 이게 뭐죠? 법률이란 뭐에 돼요? 법규 명령이어야 되는데 지금 뭐지 이게 지금? 오리지널 행정규칙이라면 이건 법에도 없이 한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뭐 위반이 되죠? 법률 유보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일단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게 보조금 지급 결정이 법률 유보 적용 영역인지
영역인지.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죠. 영역이다. 영역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죠? 아니라면 법이 뭐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냥 하더라도 무슨 원칙 위반은 안 되는 거죠?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영역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법률 유보 위반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법률 유보에 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유보 적용 영역이다.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돼요? 법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법률 유보 영역이다. 그럼 법 존재하는지. 법 존재하는지. 이걸 이제 물어봐야 돼요. 이건 보통 이제 뭐가 결부시키느냐 하면 여기는 제가 아예 법의 근거도 없이 만들어져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만약에 법의 위임을 받은 거라면 뭐가 될 가능성이 있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돼서 법규 명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뭐 없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이거는 위임이 없는데도, 법에 없는데도 했으니까 이거는 오리지널 뭐라고? 행정규칙인 거죠. 그래서 지금 위임 없다고 해요. 위임 없이 지금 만든 거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기본이 정해진 거예요. 첫 번째 풀어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 문제는 이게 바로 법률 유보 적용 영역인지 이걸 먼저 검토하셔야 되고요. 적용 영역이라면 법이 있는지 물어보기 전에 뭐부터 검토해야 돼요? 법률 유보에서 말한 법이 뭘 뜻하는지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하신 다음에 법률이거나 뭐다? 법규 명령이어야 되는데 설문의 훈령은 뭐다? 위임도 없이 만들었으니까 오리지널 뭐예요? 행정규칙이니까 법률 유보에서 말하는 법이 아니죠. 그럼 법도 없는데 이거 한 거니까 무슨 원칙 위반이 된다?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보조금 지급 결정이 법률 유보 적용 영역이 아니라고 하면은 법률 유보 위반이 될 수가 없는 거지. 법률 우위는 문제, 그 다음 문제고요.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은 될 수가 없는 거로.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인가 아닌가를 묻는 문제의 스타일이 이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감이 와 여기까지? 예, 좋습니다. 그걸 이제 첫 번째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병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이 훈령에 따라서 계속 이 훈령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서 가면 보조금이 넣을 줄 알고 갔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뭐가 문제될 수 있죠? 신뢰보호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신뢰 대상이 되는 것은 다 돼요. 믿음을 줄 수 있으면 신뢰 대상은 다 되는 거고. 그리고 딴 놈들은 다 이렇게 해왔는데 왜 나만 차별해 이 말이죠. 그럼 차별일 때는 평등 원칙 아니면 뭐죠? 자기구속 원칙인데 이런 간행이 있을 땐 특수법리가 뭐라고 그랬죠? 자기구속 법리가 특수법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구속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설명만 알고 보면 이제 그 다음 이해가 돼요. 그 다음 이해하셔야 될 게 자기구속에서 신뢰도 마찬가지고 자기구속도 마찬가지고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특히 자기구속 한계에 보면 뭐라고 있죠? 이 선행 간행이 위법할 땐 자기구속을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럼 선행 간행이 훈령에 근거해서 보조금 지급 결정한 것이 간행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보조금 지급 결정에 법률 유보가 적용된다는 견해를 취하게 되면 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럼 보조금 지급 결정은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위법이 되죠. 그럼 위법한 간행이니까 병은 뭘 주장하기는 어렵다? 자기구속 원칙 주장하기는 어렵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할까 해가지고 제가 단서를 아예 줘버렸잖아요. 그냥 보조금 지급 결정은 뭐다? 적법하다고 전제할 거 했으니까 한계 부분에서 선행 간행이 적법인지 위법인지는 논하지 말고 공익, 우리가 여러분들 사정 변경이 있어도 뭘 주장할 수 없죠? 자기구속 원칙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설문 보면 중대한 공익이 생겨요. 이 돈을 지급할 수가 없는, 쉽게 말해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돈을 그쪽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뭐가 있어서? 사정 변경이 있어가지고 자기구속을 주장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모두 아울러 주장하기도 어렵겠어요. 신뢰보호 주장도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우리 신뢰보호의 한계도 뭐와 뭘 비교하는 거죠?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죠? 공익적 이유가 엄청 생겼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감이 와 여기까지? 그렇다고 말이죠. 문제 한번 보시라고요. 그 문제의 첫 번째 줄에 키워드 체크하시면 일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동그라미 딱 하시고, 그 다음 별도의 법률의 근거는 없지만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훈령을 제정했다 돼 있죠. 훈령. 그럼 이건 오리지널 뭐라고? 행정규칙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갑회사 체크, 을회사 체크. 계속 뭘 받았죠?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 이제 병회사 체크. 조건이 똑같은데 이 친구는 어떤 핑계를 댔죠? 코로나 이거 백신 개발 같은 이런 이유 때문에 돈을 더 이상 이쪽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겼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옆에다가 그걸 쓰면 그게 공익적 이유가 생겼다는 뜻이라고요. 알겠어요? 예, 그렇다고 말이죠.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병은 예, 이 지급 결정을 안 해준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럼 첫 번째 물어본 게 뭐예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위 훈령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급 결정할 수 있는가? 이게 뭘 묻는 거죠? 근거에다가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뭐의 문제예요? 법률 유보 문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거 문제 풀 때 첫 번째 풀어야 될 게 뭐예요? 보조금 지급 결정에 법률 유보가 적용되는 영역인지 이게 정해져야 되고요. 정해졌다면 법이 있느냐 이렇게 찾아봐야 됩니다. 그럼 일단 일반론을 간단하게 써야 되죠. 법률 유보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해설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설문일에 대해서 논점 정리 한번 볼까요? 자, 보조금 지급 결정의 경우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인지 이게 이제 첫 번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훈령이 법률 유보 원칙에 말하는 법률에 들어오면 그럼 법이 있으니까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들어오기 어렵다는 걸 이제 위에서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목차에서 법률 유보 원칙 일반론을 쓰는 거죠.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에 의 및 근거 해가지고 의, 근거. 그 다음 법률 유보 범위. 이건 간단히 축약해서 쓰세요. 특히 여기 제가 언급은 안 했습니다. 뭘 써주면 좋아, 이게? 행정기본법 8조 조문을 뺏기면 되죠. 아, 그거 적어놨네요. 행정기본법 제8조 조문 뺏기시고. 그러면 이제 중요 영역이냐 아니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야별로 특수 논의가 있으면 그걸 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률 유보가 시험에 나오면 특수 영역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급부 분야라고. 이런 보조금 같은 경우. 이게는 개별 학술 논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3번이 일반론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뭐다? 특수론이라고요. 그래서 4번에 보면 급부 행정에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학설, 그 다음 이게 나와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판례에 정확한 그 판례는 없어요. 사실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그래서 이 학설을 소개하시고, 예, 저는 법률 유보가 적용돼야 된다고 이렇게 몰아간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 또 쓸 말이 생기니까. 만약에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 안 된다고 해버리면, 그 다음 이게 어디가, 이게 행정 규칙이냐 아니냐도 의미도 없고요. 법률 유보에서 말하는 법의 의미가 뭔지도 논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일단 법률 유보 적용 영역이다 해야 그 다음 논의가 들어가는 거라고. 법률 유보 적용 영역이 아니면 법이 있든 없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논리 체계를 잘 갖추고 오라고요. 아니, 어쨌든 이 법학은 논리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탁탁탁탁 단계적으로 밟아가셔야 돼요. 아마 이제 내년에는 이제 뭐 별 이변이 없는 한 여러분 후배들한테는 제가 뭐 헌법 강의도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그 강의하기 위한 기초 공사를 거의 다 마무리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제가 뭐 여력이 되면 여러분에게 헌법도 축약해서 이 특강을 해주고 싶은데 올해까지는 권력 분립상 네, 좋습니다. 이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다음 목차 보시면 이제 5번 목차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 훈령이 법률 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들어오는가 이게 문제라고. 그럼 거기서 법률 유보에서 말하는 법이 뭔지를 적으셔야 되겠죠. 여기 있잖아요. 이거잖아요. 법률 플러스 법규문. 그런데 사안의 훈령은 오리지널 행정규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 이거는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보조금 지급 결정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죠. 그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사안포섭 연습시키려고 출제한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병회사는 훈령에 따른 모든 요건을 구비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위법 사유를 지금 답안에 쓰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위법 사유인데 위법 사유 중에서 여러분들 위법이냐 아니냐를 검토하려면 준의 재령이죠.
근데 준해 절행 중에서 여기서는 주체라든지 그다음 뭐 절차 형식은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럼 남은 게 뭐예요? 내용이죠. 내용에서 법률 우의. 우리가 준해 절행 중에 보면 준해 절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내용이 이제 법률 유보하고 뭐죠? 법률 우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셨어요? 예. 네. 그럼 이제 법률 우의에서는 이제 우리가 법률 우의는 법이 어떻게 돼 있죠? 법이 요건 플러스 효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요건을 갖춰야만 되고, 이게 위반하면 안 되고요.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요건 부분은 이제 여러분 판단 여지야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럼 효과로 넘어오면 효과가 이제 기속이냐 재량이냐 이거죠. 근데 설문에 이제 재량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보조금 지급 결정은 단서에다. 그럼 그건 재량이 시험에 나올 테니까. 그럼 재량에 뭘 검토해야 되죠? 한계. 이 한계 위반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분 뭐 비례의 원칙부터 비례 신뢰부터 뭐 자기 쭉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이 여기에서는 이 두 개가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법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기본의 베이스 속에서 그냥 줄여갖고 쓰는 거지. 실제 여러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베이스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어떻게 탁 돌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니까. 알겠죠, 이까지?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딱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병회사라고 생각해보라고. 이 훈령에 맞춰서 요건 갖춰가지고 신청하면, 딴 놈들은 다 나왔잖아. 그러면 나도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신뢰잖아요. 그리고 딴 놈들은 다 해주는데 왜 나만 또 차별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간행도 있다? 그러면 자기 구속이네. 이게 빨리 캐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감은 잡았다 치고. 됐죠? 여기까지? 예. 그러면 이제 그거 쓰면 돼요. 그 다음 제가 크게 설명할 게 없는 거로.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그 논점 정리 보시라고. 병회사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 관련해서 재량 한계를 일어났잖아요. 바로 이건 제가 아예 생략했잖아요. 이건 안다는 전제 하에. 결국 법률 우위 안에 중에서 효과에서 재량이니까 재량 한계 중에서 신뢰와 뭐 자기구속 이렇게 넘어온 거라고. 감을 잡았다 치고요. 그러면 그 다음 쓰는 건 여러분이 쓰면 돼.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목차에 보시면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해가지고 뭐 신뢰보호 일반은 쭉 쓰면 되죠. 써가지고 결국 이거는 한계 부분에서 문제가 될 거예요. 한계는 뭐와 뭘 비교 형용하는 거죠?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익이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보호에 뭘 벗어나기 때문에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신뢰보호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게 될 거라고요. 감의와 여기까지. 예, 좋습니다. 3포스방 그 복습할 때 보세요. 지금 제가 그런 거 지금 할 시간은 없고요.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자기구속 원칙 위반에서도 일반론 쭉 쓰시고 여기서 한계 부분에서 그 동그라미 1번 있죠. 그 선행 가능이 뭐 한 경우? 위법한 경우. 만약에 7번 보세요. 제가 아예 단서를 주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앞 문제 풀 때 이 지금 보조금 지급 결정은 무슨 원칙 위반으로? 법률 유보 원칙 위반으로 위법이라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을 나한테도 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전제를 깔아놨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한계가 뭐예요? 사정 변경이죠. 지금 코로나라는 사정 변경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구속 주장도 어렵게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예, 그렇게 딱 정리합니다. 감이 왔다 치고요. 이게 문제를,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풀라고 제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풀어가는 방법을 잠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뢰보호와 자기구속에서는 한계 부분을 어떻게 포섭하는지 그런 것들이 설문의 힌트로 주어져 있다고요. 공익상의 이유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됐어.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뭔가 하나 탁탁 풀려나가는 그게 그냥 푸는 게 아니고 뭔가 이게 각이 잡혀서 풀어가면 재미있다니까. 저 혼자 재밌나 봐. 큰일 났네.
한 내년 시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연락하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아마 학원에 문의하면 제 전화번호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제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든지, 맥주 한잔 하고 싶다든지, 언제든지 오세요. 알겠어요? 저는 여러분 만나는 거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 이야기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대응해 왔고, 또 어떻게 또 붙고 합격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또 후배들한테 제가 또 많은 여러분의 경험을 제가 또 전달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아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새벽에 전화하지 마시고요. 경찰서 잡혀서 새벽에 전화하는 친구도 그런 학생들이 있더라고. 술 먹다가 경찰에 잡혀가지고 야, 아는 사람 전화할 거 아니에요. 전화 경찰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잡아두라고 그랬어요. 자, 좋습니다. 자, 사례 2번인데, 이제 소급 적용 금지 원칙, 그 다음 신뢰보 원칙, 신의성실 원칙, 요 세 개를 엮어서 만든 겁니다. 이 소급 적용은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시험에서도 헌법 문제에서도 계속 다루잖아요. 소급 문제는. 그리고 이번 행정기본법에서 이 부분을 입법화 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 행정기본법 14조 조문은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 선택형에서도 중요하고, 사례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니까 행정기본법 14조 조문은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자, 문제를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갑이 있고, 건축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건축법. 건축법에서 예를 들어서 1, 2 요건 갖추면 허가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이 허가가 기속이냐 재량이냐부터 정리를 해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 이게 재량이라면 법에 갖춘 요건 갖춰오더라도 얼마든지 허가를 할 수 있죠.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건 그냥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속이라면 이제 어느 법 가지고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타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허가는 여러분들 특단의 경우 법에 참조 조문이 없으면 뭐로 몰아가면 되죠? 기속으로 몰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권 회복성이 강하면 기속으로, 공익 도모성이 강하면 재량으로. 대표적인 기본권 회복성이 강한 게 뭐예요? 허가제. 그 다음 공익 도모성이 강한 대표적인 게 뭐예요? 특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속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갑이 1, 2 요건을 다 갖췄죠. 맞춰가지고 이제 행정청한테 이렇게 허가를 신청한 겁니다. 만약에 허가 신청한 것이 90년 1월 1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신청하고 나서 이제 보통은 허가는 한 2, 3개월 이제 허가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 사이에 지금 뭐가 바뀐 거죠? 법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만약 허가가 언제 나온다고 하면 허가가 만약에 90년 3월 1일 날 만약에 나온다고 보통은 이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법이 바뀐 거예요. 이 법이 개정이 되는 거죠. 개정이 돼서 1, 2, 3 해가지고 이게 이제 90년 만약에 2월 1일 날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허가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제 이럴 경우에 이게 처분이잖아요. 이게 처분이고 이게 신청시고. 근데 이제 우리 행정기본법 이번에 딱 못을 박아놨죠. 뭘 기본으로 하죠? 처분시법 원칙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14조 몇 항에 있어요? 2항에 들어가 있잖아요. 14조 2항. 14조 1항은 뭐예요?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을 적어 놓은 거고요. 14조 2항이 뭐다? 처분시법 적용을 기본으로 해놨다고요. 신청이든 뭐든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 원칙은 뭐에 의해서 처리하면 돼요? 처분시법은 이 법이잖아요. 바뀌면. 그렇죠? 이 신청시법은 이거고, 처분시 할 때 법은 바뀌어서 이 법이 지금 효력이 발생한 전제하에 이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라고. 그러면 결국은 이 사안에서 행정청은 이 사안에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게 지금 기속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건 못 갖췄다고 돼 있거든. 못 갖췄다고 돼 있으면 원칙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허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럼 이때 뭐 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이게 14조 2항 가지고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여기까지 감이 와요? 네. 여전히 대답은 안 하는구나. 지금 지칠 대로 지쳤지. 이제 헌법까지 마무리했으면 뭐 안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헌법과 행정법을 좀 순서를 제가 뒤바꿔 버려가지고 행정법을 먼저 하고 헌법을 뒤에 하버릴까? 그래가지고 좀 재밌을 거였는데. 자, 여기까지 이해됐다 치고요. 이제 이렇지만 이제 그에 대한 예외적인 것이 또 나와 있잖아요. 14조 2항 자체도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뭐예요? 이 상대방의 신뢰 문제라든지 상대방 보호 문제 때문에 무슨 시법을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신청 시법에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예외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신뢰보호. 그 다음 두 번째는 신의성실. 이 신의성실은 뭐냐면 억지로 넣어주는 사이, 합리적 이유도 없이 허가 발령을 늦추는 사이에 뭐가 바뀐 경우? 법이 바뀌었을 때 그겁니다. 사안의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합리적 이유 없이 합리적 이유 없이 늦춘 경우. 이런 경우에 신의성실은 제가 뭐로 바꿔 읽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신의성실은 상식으로 바꿔 읽으라고요. 이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말이 돼요? 이게 신의성실이라고. 한마디로 하면 공동체에서 기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라. 이게 신의성실이라니까요. 이거 민법에서 배우잖아요.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말이 돼. 보통 상식에 비추어 보면 허가를 신청하면 한 2, 3개월 있으면 그냥 허가가 처리돼서 나와야 되는데, 아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한 10개월이 있다가 법이 바뀌니까 어떡하죠? 바뀐 법에 하면 허가 못 해주겠는데, 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신의성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의성실. 그리고 신뢰보호도 사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믿음을 줬는데 믿음을 깨트리는 것도 상식에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판례가요, 과거에는요, 이 신뢰보호를 신의성실로 이렇게 표현해서 언급한 경우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그래서 신의성실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경우라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지고 답안을 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답을 쓸 때 이게 먼저 뭐라는 걸 밝히고, 기속이라는 걸 밝힌 거고요. 그런 다음에 원칙에 따라서 하면 문제 없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언급을 해 놓은 거라고. 감이 와 여기까지? 예, 좋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게 사례 2번에서, 자, 그게 이제 키워드 체크하세요. 값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후반부. 예, 법령상의 건축 허가 요건을 다 갖췄죠. 그럼 만약 허가가 기속이라면 요건 갖추면 허가 나와야 돼, 말아야 돼?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가가 기속이냐 재량이도 언급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A군의 군수가 등장하죠. 그 군수에게 건축 허가를 신청한 거예요. 근데 핑계 댑니다. 보세요. 공무원 정기 인사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여 건축 허가 절차 지연. 아니, 공무원 정기 인사한다고 해서 업무 처리를 못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신의 성실이 문제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연되면서 그 사이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신청시와 무슨 시 사이에? 처분시, 처분 아직 안 나왔으니까 신청은 있었고 그 사이에 지금 뭐가 바뀐 거예요? 법이 개정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건축허가 요건을 갑은 못 갖추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 친구는 지금 1, 2 요건만 갖추고 있는 거라고, 쉽게 말하면. 세 번째까지는 못 갖추고 있는 거예요. 감이 오지, 여기까지. 그래서 개정된 법령에 못 갖추게 돼요. 이 경우 A군의 군수는 개정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겠네. 거부할 수 있으려면 법에 위반이 안 돼야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겠냐, 이 말은 법치 행정을 준수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결국은 뭘 묻는 거예요? 위법성을 검토하는 문제라고요,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위법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면 건축허가를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 있는 거라고요.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행정법에 흐르는 최고의 기본 원리가 뭐라고? 법치행정이라고, 법치행정. 이게 뭐 헌법을 관통하는 최고 원리가 뭐예요? 그런 거 안 배웠어요? 아니, 여러분들, 각 법이 추구하는 기본 엑기스가 있다고요. 기본 핵.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갖고 쫙 움직이거든요. 행정법은 법치행정 갖고 계속 움직인다고. 그거 이상, 이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정법.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논점 정리한 거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해놨는지. 자, A군 군서의 개정된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거부의 가능성 관련하여 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법령을 물어볼 것이, 이게 이제 법 적용의 기준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14조 갖고 해결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개정법령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개정법령에 따른 거부 처분이 신뢰부, 신의성실, 이게 반하게 된다면 법치행정 때문에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가 되는 거니까. 감이 오지,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딱 이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뿅뿅뿅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정기인사 이런 문제 없이 그냥 순조롭게 되어 왔을 경우에는 이 부분만 언급하면 돼요. 합리적인 시간 안에 허가를 만약 발령한다고 했었을 때는요, 그때는 신뢰보호만 문제 삼으셔야 돼요. 이거 이상한 핑계 대면서 늦추는 사이에 빚어졌을 때는 이 부분이 다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목차에서 제가 뭐부터 먼저 검토한 거라고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을 검토한 겁니다. 만약에 건축허가가 재량이라면요, 요건 갖춰오더라도 허가를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요. 다만 재량의 뭐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 한계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허가가 뭐라는 걸 밝혀내고 들어가라고 기속이라는 전제를 딱 깔고, 그러면 이제 이거 법 적용 문제 갖고 문제가 빚어질 테니까요. 감이 와요. 그리고 기속이든 재량이든 뭐는 언급할 수 있죠? 신뢰보호 이런 건 다 적용이 가능해요. 신의성실. 그런데 자기우수 원칙이나 평등이나 비례 같은 경우는 뭐일 때 적용하는 거죠? 재량행위일 때 적용하는 거라고요. 감이 오지, 여기까지. 어젯밤에는 막 설레이더라고요. 이제 오랜만에 또 여러분 보러 온다는 기분. 이게 집에 있는 게 가장 잔인한 것 같아요. 이 강의를 이렇게 하러 나오면 제가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고,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변화되어 가고, 또 내년에 또 합격하면 또 변호사가 되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하고 또 계속 인연을 연결해 가게 될 거예요. 어떤 형태가 됐든. 자, 좋습니다. 그래서 로마지 이번에 보시면,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해가지고, 이게 이제 허가냐, 특허냐도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허가라면 이제 기속으로 가게 될 거고, 특허라면 어디로? 재량으로 가게 될 거라고요. 참조 조문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허가는 뭐다? 건축허가는 강학상 허가다. 그렇다면 이건 기속이다.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감이 오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제 로마자 3번 메인 라운드로 들어왔어요. 법 적용의 기준. 이건 뭐 가지고 해결해야 돼? 이제 도구를 마련해놨잖아. 행정기본법 몇 조? 14조 2항을 갖고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목차에 보시면 처분시법 적용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칙에 따라서 포섭하면 원칙은 뭐가 가능하죠? 바뀐 법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는 거라고요. 왜? 바뀐 법에 하면 이 친구는 요건 못 갖췄으니까. 그리고 기속이니까 요건 못 갖췄으면 기속이든 재량이든 요건이 못 갖추면 무조건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페이지 오셔가지고 이제 로마자 4번에 개정법령에 따른 거부처분의 신뢰보호, 그 다음 5번 목차 개정법령에 따른 거부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2번 이렇게 목차를 잡아놓은 거라고. 알겠죠? 그 다음 안에 쓰는 거는 제가 크게 이야기할 건 없고요. 그래서 어의, 근거, 요건 및 한계 사안 포섭해보면 여러분 사안을 어떻게 포섭하느냐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유도리 있게 포섭을 하시고, 제가 어떻게 포섭했는지는
참고로 보시면 될 거라고요. 그 다음 신의성실도 마찬가지고. 됐죠? 네, 그렇게 풀어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 진도를 나갈 수 있지. 작년에는 제가 아마 사례를 40개인가 이렇게 다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중간하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몇 개를 빼버렸지. 문제도 약간 바꾸고. 해마다 여러분이 이제 기출 문제도 보면서 제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3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례 3번은 특히 여러분들 그 두 번째 지문 있죠? 그거 잘 풀어두셔야 되고, 두 번째 지문 그 국방부 장관은 갑의 직원 쭉 있잖아요. 그 유죄의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 있죠? 이거 옆에다가 판례 교재 페이지 125페이지 그 판례 연결해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판례 교재, 이런 판례 교재 있잖아요. 그 판례 교재 페이지 125페이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전 통지 같은 거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 중에 하나의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확정되어 나왔을 때, 그때 예외를 허용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야 되죠. 근데 기속일 때는 그렇지만, 재량일 때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유죄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절차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절차 지켜야 된다는 거. 그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헌법에서도 그 직접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질 때도 기속으로 되어 있느냐 재량으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기속일 때는 기본적으로 직접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재량일 때는 어차피 행정청이 다시 운신의 폭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법 자체에 의해서 보통 여러분들 헌법 소원은 거의 법령 헌법 소원일 테니까 안 그래요? 좋습니다. 됐고 여기까지. 그래서 그 판례 교재 페이지 125페이지 적어두세요. 적어두시고. 자, 7번 잠시고.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제는 잘 알아두라 이 말이에요. 자, 크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입찰, 이게 쉽게 말하면 입찰 계약이 튀어나와요. 도급 계약, 일종의 입찰 계약 하는 건데, 일종의 공공 계약이죠. 공공 계약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뭐로 접근하죠? 사법상 계약으로 접근하잖아요. 근데 학자분들은 이걸 공법상 계약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그런다고. 공법상 계약으로 가도 되고, 사법상 계약으로 가도 돼요. 근데 여러분은 거의 판례 따라 문제를 풀어 나갈 테니까, 그냥 사법상 계약으로 풀어가시라고. 알겠어요. 학설 쓰고 쓸 시간이 없잖아. 그럼 판례 따라 문제를 쭉 풀어나가야지 어떡하겠어. 그렇게 쓰더라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갑추식에서가 있고, 그 다음 국방부 장관이 있죠. 장관이 있고요. 이 둘 사이에 이제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 도급 계약 이런 거 민법에서도 배우셨잖아요. 이러다가 칠법을 총동원하게 생겼네. 아니, 그런데 헌법을 하면 어차피 칠법을 다 다뤄야 되고, 나아가서 국제법까지 제가 다뤄야 되는. 국제법도 나오잖아요, 헌법 시간에.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국제법. 우리 헌법에도 들어있으니까. 헌법 조문에 들어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런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갑 쪽에서 이제 이상한 짓거리를 했죠. 그 직원이 변조를 해가지고, 이 도급 계약이 이제 체결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어쨌든, 변조,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갑주식회사한테 뭘 한 거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입찰 참가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항상 판례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입찰 문제는 입찰 참가 제한을. 근데 항상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입찰 참가는 제 핸드북에도 들어있겠지만 이게
법에 근거해가지고 한 건지, 계약에 근거해서 했는지에 따라서 처분이 승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설문 보면 계약 내용에 이거 할 수 있다고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그냥 족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분성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게 계약에 투자본 건지, 이게 지금 계약에 근거한 건지, 아니면 이게 법에 근거한 건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게 근거하면 이건 처분. 우리 처분이어야 뭘 적용할 거예요? 행정절차법을 적용할 거 아니에요. 오케이? 처분 아닌데 행정절차법 어떻게 적용해요? 네, 그걸 잘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럼 문제 골격은 이해가 되셨죠? 어떻게 돌아가요? 그래서 얘를 문제 풀 때도 항상 그 여백지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하라고요. 그러면 문제 파악이 잘 돼. 잘 되고 이 시간도 절약한다니까, 실제. 일단 문제를 딱 받으면 초안을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왱! 그러다가 서울역에서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만난 저 혼자만 즐거워서 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지금 뭐 피곤해 미치겠는데 저 인간은 왜 저러지?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수험생활 하기 한 3개월 남겨놓고 저도 뭐 수험생활 할 때 돌이켜보면 뭐 거의 뭐 파김치 되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뭐 있는 모든 걸 다 짜내야 되니까. 그 안에 결판이 나거든요. 1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해왔더라도 마지막에 한 2, 3개월 제대로 정리 못하면 진짜 도라미 타불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보는 거는 바로 시험장에 그대로 써먹을 수 있잖아요. 가장 따끈따끈하잖아요. 최신의 기억이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그렇죠. 자, 좋아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보세요. 이제 문제 내용은 파악이 됐고요. 그 밑에 참조 조문 잠시만 보실래요? 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것도 있지만 이제 지자체가 당사가 될 때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있고, 그 다음 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도 있죠. 그 다 여기 이 국가 당사라는 계약의 법률을 뺏긴 거예요. 뺏겨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기본 구조는 거의 같아요.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27조에 보시면은 그 부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할 수 있는 조문이 마련되어 있죠. 그 27조 1항에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세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밑에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 시행령에서 다시 또 위임을 줘요. 그래서 76조에 보시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사항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기획 재정 부령으로 정한다. 그래가 정해진 것이 밑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만들어진 거죠. 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도 제재 처분이잖아요. 그 제재 처분의 기준을 그 별표 2에다가 마련해놨죠. 2에다가 마련해놨는데 그게 개별 기준은 1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일반 기준이 있잖아요. 이걸 왜 필요하냐면 일반 기준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일반 기준 다의 두 번째 줄. 2분의 1 범위에서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재량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 풀 때 써먹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재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록 유죄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행정 절차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지켜야 된다라고. 그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해됐다 치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시면 국가와 갑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세요. 그럼 이건 결국 뭐예요? 이게 내가 딱 이 도급계약의 법적 이게 사법관계인지 이게 무슨 관계? 공법관계인지 이걸 묻는 거라고. 그럼 공법관계로 보게 되면 이건 공법상 계약이 될 것이고 사법관계로 보면 뭐예요? 사법상 계약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뭘 묻는 거예요? 공사 구별 기준을 쓰셔야 된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기준.
여기 보면 이제 학설이 있고 판례도 있죠. 학설도 있고 뭐 판례도 있는데 이 학설에 보시면 뭐 주체설부터 그다음 뭐 성질설부터 쭉 있잖아요. 이걸 간단히 쓰시고 뭐 판례 따라 문제를 푸셔도 되고 뭐 따라 푸셔도 관계없습니다. 사원포습을 잘해야 돼요. 사원포습을 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써먹으라고. 어차피 판례 따라 문제 풀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설문일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답안을 구성하고 할 때도 하여튼 여러분에게 이게 딱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 주려고 답안을 쓸 때 엄청 신경을 써서 제가 이 예시 답안을 만들어요. 어떤 예시 답안보다도 읽어서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그 설문일에 대해서 볼게요. 논점 정리. 자, 국가와 갑 사이에 체결된 도급 계약이 공법상 계약인지 사법상 계약인지 문제되는 바. 이게 이제 논점인데, 그거 해결하기 위한 전제가 뭐죠?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 기준 갖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목차에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구별해가지고 명문 규정이 있으면 그거 따라가면 되고요. 명문 규정이 없을 때 이제 학설 대립이 있는 거죠. 판례 간단히 소개하시고요. 이 판례도 외워가지고 소개하세요. 소개하시고 그 다음 이제 검토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따져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복수 기준이죠. 복수 기준설이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럼 사원포습은 제가 판례 따라 포습하려고 열심히 근거를 들이대가면서 이건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게 맞다로 해결을 한 거예요. 알겠어요. 뭐에 따라서 지금 푼 거예요. 어쨌든 검토 기준에 따라서 푼 거예요. 푸는데 결론은 뭐 따라 푼 거라고 사실은 판례에 맞춰가지고 제가 문제를 완성한 거예요.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 문제가. 자, 국방부 장관은 갑의 직원 의뢰 사문서 변조죄에 대하여 유죄 확정 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일을 부여하지 않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했다. 그 적법 여부 검토하라. 자, 그러면 일단 결론은 뭐예요? 사전 통지 의견 제출이라는 절차 하자가 있어서 이건 지금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려면 행정 절차법을 적용하려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무슨 성이 있어야 돼요? 처분이어야 된다는 것부터 먼저 밝혀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밝혀내고 그다음 유죄 확정 판결이 있을 때는 절차에 예외가 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유죄 확정 판결이 있다고 무조건 절차 예외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고. 그러려면 기소기일 때 변화 가능성이 없는데 사안은 뭐다? 재량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밝혀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 예외가 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논리를 끌어가셔야 된다. 알겠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지금 물어본 게 적법하냐 물어봤잖아요. 그럼 적법은 준의 재령인데 여기서는 힌트를 딱 줬잖아요. 그냥 절차하자 가지고 쓰라고 주놨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풀어간지 보세요. 설문에 대해서. 뭐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냥 이거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이래 써가지고 가면 이제 뭐 채점하는 사람이 이 친구 기본기가 탄탄하고 막 이런 기분이 들 수는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다만 절차상 하자가 문제되는 바 흔하죠.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의 갑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조치가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 처분인지, 그건 처분해야 되잖아요. 처분인지 문제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우 법원의 유죄 판결에 따라서 이 사전 통지 의견 제출을 안 해도 되는 예외에 포섭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참조 조문에 잠시 한번 보시면 최고 밑에 보세요. 7페이지 최고 밑에 행정절차법 시행령이 나와 있죠. 시행령 13조 보시면 저번에 사전통지 생략 사유에서 그 2호 있죠. 2호. 2호 있었어. 이따 빨리 말이죠. 그 2호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해석한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아까 제가 그 판례 교재 몇 페이지? 125페이지 있는 판례를 꼼꼼히 읽어두시라 이 말이에요. 됐나요? 복습할 때 찾아봐. 찾아서 그 확인을 하시라. 자, 그러면
두 번째 목차 보세요. 먼저 뭐부터 검토해야 돼? 입찰 참가 제한 조치, 이게 과연 처분인가 아닌가부터 밝혀내야 된다고. 그리고 이게 기속인지 재량인지도 밝혀내야 되고요. 왜 그래요? 이게 전제가 돼야 두 가지가 해결이 되잖아요. 일단 절차법 적용되는지, 두 번째 기속이냐 재량이냐에 따라서 유죄 확정 판결이 있을 때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두 번째 목차가 없이 풀었다. 이건 가락이라고요. 감이 와요, 여기까지? 예. 좋습니다. 이건 문제를 지금 단순히 푸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체계를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뿅뿅뿅 가야 된다고요. 여기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 이게 나올 수 있는 거. 그게 논리 체계라고요. 그래서 뭐 팩도 적었는데 왜 점수 안 주냐고 계속 그 반문하는 친구들 물어 뜯을 거예요, 이제. 계속 그런 거 이제 반문하면. 이게 뭐 하나 썼다고 점수 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법학은. 논리가 안 맞으면, 논리 체계가 안 맞으면 그 점수를 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법학 점수가. 자,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차에 보면 이제 입찰 참가 제한의 법성 처분성 여부에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계약의 이행행위와 처분에 구별해놨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죠. 이 계약에 근거한 건지, 뭐요? 법에 근거해서 하는지, 이 부분이라고. 그 판례 태도를 적어 두셔야 돼요. 그 판례는 내가 써놨잖아요. 됐어요? 예, 네, 쓰시고요. 그래서 포섭해보면 사안은 계약상에 터잡아서 계약이 이행으로 한 게 아니고요. 문제 읽으면 아시겠지만 이건 법에 터잡아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처분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량이냐 아니냐 아까 참조 조문 활용하셔가지고 그 재량이다 이렇게 몰아가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3번에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결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그럼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일반론 간단히 쓰셔야 돼요. 조문 쓰셔가지고 행정절차법 21조 이런 거 쓰시고요. 그 다음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예외 관련해서 아까 그 시행령 있었죠. 그 시행령을 활용하셔가지고 재판이 나온 경우에 무조건 생략되는 건 아니라는 것. 그게 이제 바뀔 가능성이 없을 때만 그런 거로. 그래서 그래놓고 이제 3번에 보시면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판례 그 부분이 이제 여러분 아까 제가 판례 교재와 연결해서 알아두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세요. 따라서부터 보세요. 따라서 바로 위에부터 줄 것이래요. 따라서 바로 위에부터 의견 청취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뭐라고? 재량이라면 수위가 달라진다고요. 재량을 행사하다 보면 달라지게 되니까. 그래서 따라서 해당 처분이 재량 행위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에 따라 처분의 여부나 그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예외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사전 통지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에서 간단하게나마 절차 하자의 뭐다? 독자적 위법 사유가 통설 판례에 의하면 인정된다고 밝히라고. 그래야만 위법이 될 테니까. 여력이 된다면 별도 목차 잡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4번 사안 해결 보세요. 실체상 하자는 없고 절차상 하자만 존재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독자적 위법 사유가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므로, 그죠? 그 문구를 하나 써주라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그럼 제가 왜 딱 문제를 36개만 했는지 아시겠죠? 333으로 나누려고. 그래서 이 하루에 9개니까 333을 또 쪼갠다고. 대단한 체계직이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